초에 뉴라이트가 나와. 90년대 중반에. 그때 사람들이 처음에 뉴라이트가 나왔을 때 운동권들이 되게 많이 넘어갔었어. 뉴라이트가 되게 좋은 건 줄 알고 되게 운동권 선배 출신들이 많이 갔어. 근데 내가 이거 뉴라이트 뭔가 문제 있는 거다. 내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한 사람이야. 내가 전대협이 망할 거라는 것도 3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고, 그리고 뉴라이트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제일 먼저 안 사람이고, 그게 90년대부터 내가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증거를 모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한 새끼들은 딱 보면 안다니까? 얘네들이 뭘 노리는지? 예. 그러니까 개표 부정 주장하는 애들이 왜 개표 부정을 주장하느냐? 뭔가 국정원에서 비리 터졌단 얘기야. 뭔데? 오늘의 비리는 이거지. 국정원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조직적 개입 정황. 이것 때문에 그래. 국정원이가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던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번에 블랙리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이름들 잘 모르는 이름이지. 몇몇 유명한 이름이 있는데 잘 몰라. 그지? 그게 뭐냐? 그 문화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령 스텝이라든가 뭐 연출하는 사람 얼굴 모르잖아. 근데 뭐 김재동이나 망치부인이나 이승환이나 이런 사람은 얼굴이 다 알려져 있잖아. 이런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가. 그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인들, 그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블랙리스트에 그걸 올리려면 누군가 그들을 사찰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만, 이름만 있고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근데 그 블랙리스트에 누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특검에서 문체부 직원들하고 정보기관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단서를 포착했대. 증거잖아. 국정원하고 문체부가 문자를 주고받은 게 걸린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증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표 부정론이 막 갑자기 게시판에 올라오는 건 딱 하나야. 국정원이 사고 친 증거 나왔을 때. 이건 정확한 이 문자 메시지 단서잖아.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 거야. 그러면 수개표론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개표에 대한 글이 막 올라왔다. 그러면 그날은 포털에 가고 국정원 최신 뉴스를 찾아봐. 그러면 국정원이 사고 쳤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야. 예. 자, 박영수 특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문체부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정보관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활용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 문체부 직원과 국정원 정보관들이 주고받은 각종 문건과 메시지 중에는 진보 성향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빼도 박도 못한 증거잖아. 이게 블랙리스트의 목적이야. 진보 성향의 문화예술단체에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된다. 블랙리스트를 만든 목적이 경제 지원을 안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게, 경제 지원을 안 하려고 만든 게, 경제 지원을 안 하려고는 목적으로 만든 게 블랙리스트다. 여기 중계방에서 개소리하는 님들 때문에 얼릴게요. 그래서 이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누구랑? 문체부 직원과 국정원 정보관들이. 이게 블랙리스트의 목적이야. 경제적 지원을,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문화예술 단체에 경제적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명단, 그게 블랙리스트인데, 그게 문체부 직원하고 국정원 애들이 그걸 주고받았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그래서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청와대와 문체부 외에 국정원도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뉴스만큼 중요한 뉴스가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지시했다. 그 기사도 좀 갖고 오세요. 예.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 그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새벽에 뉴스 본 것 같은데, 어젯밤에? 나오지 않았어?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지시했다라는 얘기를 내가 본 것 같아요. 그죠? 그 기사, 예, 김소영 전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했다라고 지금 자백했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조윤선이 지금, 국회 청문회에 와가지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어제 그 조윤선을 고소하기로, 위증죄로 고소하기로 의결이 된 거잖아. 그죠? 예, 자, 일단 국정원 얘기. 왜 수개표 얘기가 떴냐? 국정원에서 이짓거리 하다가 딱 걸린 거야. 그 시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6일 세종과 서울에 있는 문체부 사무실과 소속 부처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갖고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이들이 문체부에 출입해온 국정원 정보관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복원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해당 직원의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이다. 특검은 또 국정원 정보관들의 차량 번호와 이들이 사용해온 정부청사 출입증 등을 통해 정부 세종청사 출입 기록을 점검해 이들이 문체부 직원들과 수시로 교류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은 2014년 6월에서 15년 1월 사이에 문체부와 국정원의 긴밀한 교류 속에 문화계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거나 활용됐다고 보고 해당 공무원들의 직권 남용과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권리 행사 방해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블랙리스트 문제는 왜 나왔냐? 예. 블랙리스트 문제는 왜 나왔냐면요, 여러분. 여러분, 블랙리스트 문제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 그지? 자, 여러분. 삼성과 그러니까 정유라가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 언론에서 정유라가 어디 숨었네, 어쩌네, 뭐 잡았네, 많이 이것만 얘기하잖아? 정유라 엄마, 애기가 뭐 어쩌고, 보호모가 몇 어쩌고. 정유라가 왜 중요하다 그랬어? 정유라가 왜 중요하다? 정유라한테 삼성에서 그 수십억짜리 말을 사주고, 그러면서 뇌물을 제공했잖아. 정유라한테 돈을 댄 게 뇌물이라는 거야. 누구의 요구에 따른? 박근혜의 요청에 따라 삼성이 정유라한테 준 돈은 뇌물이다. 그래서 뇌물죄의 당사자야, 정유라가. 그래서 뇌물죄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블랙리스트는 왜 중요할까요? 예, 블랙리스트는 왜 중요할까?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누가 올라가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는 뭐 때문에 중요할까요?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 빙그레님 빙고. 예,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직권남용 문제야. 직권을 남용해서 문화계의 그 업무를 방해하고 이랬던 부분이냐. 그리고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위배한 거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거고 그래서 위헌인 거야. 블랙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왜 잘못된 이게 심각한 범죄냐 하면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위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에요. 헌법을 위배한 사상 탄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중죄야.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야. 블랙리스트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요 얘기 듣기 전에는 왜 블랙리스트 문제가 심각한지 몰랐지. 그죠? 왜 블랙리스트 문제가 심각하고 국정원이 왜 개입했고 이게 왜 무슨 뉴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근데 이 블랙리스트가 중요한 문제는 이게 정부 권력자들이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냐 안 맞냐 이걸 사상적으로 차별을 하고 그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방해한 거야. 어떤 공연이나 이런 기획들을 못하게 망가뜨린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평등권을 침해한 거고 사상을 탄압한 거고 헌법을 위배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기사들마다 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맨 처음에 블랙리스트 문제가 나왔을 때 요런 기사를 쓰고 나중에 이제 기자들은 자세히 새로 나온 내용들만 업데이트해서 보도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 국민들은 쟤네 뭐래? 블랙리스트가 뭐야? 우리는 망치 블랙리스트만 안 올라가면 돼. 나는 망치 방송 봐야 되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오로지 망치 블랙이잖아. 망치한테 블랙이 걸렸냐 안 걸렸냐, 어떻게 망치 블랙을 풀까, 요 생각만 하고 저 블랙리스트에 관심이 없잖아. 여러분이 거기 이름이 들어가고 말건 정부에서 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망치 부인의 블랙리스트는 언제나 풀어질 수 있는 블랙리스트지만 이거는 지금 정부 기관에서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을 위배한 중범죄야. 심각한.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가 이건 범죄인 거야. 알겠죠? 예.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게 망치 부인의 또 용도 아니겠어? 예. 자, 그래서 특검은 국정원 정보관들의 차량 번호와 이들이 사용해온 출입증을 통해서 문체부하고 수시로 교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은 14년 6월에서 15년 1월 사이에 문체부와 국정원의 긴밀한 교류 속에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거나 활용됐다고 보고 해당 공무원들의 직권 남용과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권리 행사 방해. 그러니까 문화예술 단체가 자기네들의 권리에 맞게끔 어떤 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방해했냐. 예를 들어 걸개 그림. 그 걸개 그림을 걸겠다는 게 누구의 권리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에 보장된 예술단체의 권리인데 이걸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걸개 그림을 못 걸게 했다. 그럼 이게 헌법 위반이 되는 거야. 헌법 위반이 되는 굉장히 중죄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권리 행사 방해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 놈들이 특검을 공격하는 거야. 특검 얘네들이 너무나 아무거나 다 수사하는 거 아니냐? 특검이 뭔데 블랙리스트까지 수사하고 지랄이냐? 야! 니네가 지금 헌법을 위반했잖아! 그래가지고 특검이 지금 조사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자, 국정원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 활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히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 기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특별히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늘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했다. 이러고 인정하는 거죠. 특별한 일이 아니다. 특검은 국정원이 진보단체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하면 그중 관련 내용이 수시로 문체부에 전달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이 진보단체 동향 파악.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이게 진보단체의 동향 파악이 다른 말로 뭐야? 민간 사찰이야. 민간 사찰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진보단체의 그 작품 활동에 개입하는 건 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이고, 민간 사찰이 그래서 중요한 헌법 위반이 되는 거야. 사생활 침해라는 자유권 침해,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권 침해, 사상의 자유라는 자유권을 침해해서 이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체부의 국정원이 이 청와대에다가 민간 사찰 보고를 하면 요걸 문체부에 전달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요주의 인물이나 단체 명단이 문체부에 하달돼 블랙리스트의 골격이 완성됐다는 것이다. 앞서 조현재 전 문체부 1차관은 13년부터 14년까지 재임 중에 진보 성향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제해야 된다는 내용의 국정원 보고서를 봤다고 주장했다. 아예 초기부터 13년부터 14년 사이에 국정원에서 진보적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제해야 된다고 이게 국정원에서 주도했다는 거야. 이 기사가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블랙리스트의 곁다리가 아니라 아예 초장 중에 초기부터 국정원 이 10세들이 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했다는 거야. 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주도했다는 얘기죠. 이 개놈 새끼들이. 이 개젖을 빨아야 될.
여러분 여기서 이때 이 개는 멍멍개가 아니에요. 예. 조 전 차관은 특검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2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관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15년 2월 김 전 실장 후임으로 임명돼서 지난해 5월까지 재직한 이 전 실장도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뉴스하고 이게 동아일보 기사라서 조금 그런데 김소영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했다라고 자백을 했어. 특검에서 진술. 청와대 관계자로서는 첫 번째 인정. 김기춘 전 실장도 주도 정황 포착. 리스트 관리 최철 문체부 보좌관 출금. 동아일보 기사니까 나머지는 그냥 안 읽을게요. 자, 좌우지간 청와대에서 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고 지시했고 그리고 이걸 맨 처음에 제안한 것들이 국정원 10세들이었다. 요게 지금 드러난 거야. 근데 이 블랙리스트가 왜 범죄냐? 제가 지난주엔가 이번 주엔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랙리스트가 소위 옛날 말로 치면 이승만 때 그걸 뭐라지? 이승만 때 명단 그 왜 뭐야? 보도연맹. 그렇죠. 늙으니까 이게 자꾸만 고유명사 잊어버려. 이승만 때 보도연맹 사건 같은 게 블랙리스트야. 그 보도연맹 사건이 블랙리스트야. 지금 말로 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 일제시대 때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양반 출신이라든가 지식인들은 민족주의 운동을 했어.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해. 그리고 백정이라든가 농민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해요. 그 독립운동이 두 가지 방향으로 1920년대 나눠지게 돼. 그러니까 1910년대는 독립운동이 애국 개몽운동이냐 무장항쟁이냐로 갈라져. 그러니까 1910년에 국권이 피탈된 다음에 소위 이제 민족의 지도자들은 애국 개몽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야. 옛날 학자들 양반 출신들이 애국 개몽운동이라는 걸 해갖고 학교를 설립하고 이런 운동을 해. 1910년에 10년부터 20년까지. 근데 이제 노동자나 농민 이런 사람들은 고기간에 무장항쟁을 하는 거야. 낫 들고 곡괭이 들고 일본놈 무찌르자. 그래서 평민들은 그러니까 피지배층은 이 무장항쟁을 주도하고 이 지식인들과 양반들은 애국 개몽운동을 주도했던 거야. 그게 10년대 민족운동의 흐름이었다면 이게 20년대가 되면 그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이제 아시아에도 퍼지는 거야. 그러면서 소위 이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 독립운동은 뭐냐?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래가지고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자 이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물산 장려운동, 대구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런 운동들이 이제 민족주의 독립운동으로 그 1920년대에 만들어져. 그게 이제 소위 옛날 지배계급의 그 운동이었다면 피지배계급이었던 노동자, 농민, 백정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여. 그래서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사회주의 조직들이 막 확장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1910년대는 애국개몽운동하고 무장항쟁을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그래서 교육운동과 무장항쟁의 결합 이걸 했던 데가 누구였냐면 신민회였던 거야. 그래서 신흥무관학교가 자꾸만 독립운동사에 나오고 암살에도 나왔던 이유가 그거야. 그 신흥무관학교는 소위 애국개몽운동하고 무장항쟁을 두 가지를 결합시키려고 했던 운동의 한 형태로 신민회 활동이 나오는 거야. 10년 내에. 그리고 1920년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소위 민족주의 운동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갈라져서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 민족주의 운동하고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결합할 거냐. 그래서 나왔던 게 뭐야? 신간회 활동인 거야. 신간회라는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 그래서 그때 그 신간회가 했던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 광주 학생 항의를 이거. 들어봤죠? 그 해마다 11월에 학생의 날이 있어. 11월 3일인가? 그게 학생의 날이야. 그 학생의 날이 뭐냐면, 광주 학생들이 일본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여학생을 기차에서 희롱하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기차 바깥으로 일본애를 던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큰 사건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 광주 학생들을 심하게 탄압하려고 그러니까 광주 학생들이 의거를 일으켜가지고 대대적으로 항일 운동을 해. 1920년대에 만세운동이 다시 벌어진 거야. 10년 만에. 그게 대대적으로 벌어졌는데 이때 일본 놈들이 막 무차별한 진압을 한단 말이야. 그때 진상조사를 나왔던 단체가 신간회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던 단체가 신간회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랬던 거야. 그 20년대에 그런 운동이 벌어질 만큼 그래서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가 다 널리 퍼져 있었어. 그래서 1940년대에 미국이 그때 조선의 사상 지도를 어떻게 구분했냐 하면 실제로 사회주의의 영향이 55에서 60%다.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의 호감도로 따지면 사회주의에 대한 호감도가 60%다. 이렇게 본 거야. 6대 4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4고 사회주의가 6이다. 이렇게 봤던 거야. 그래서 이 분단이 일어나게 돼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리고 그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이 자꾸만 이상한 짓을 했던 이유도 이게 남한의 다수가 사회주의다. 그래서 그 남한의 다수가 사회주의인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1945년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북한은 소련이 담당하고 남한은 미군이 점령군으로 오는 거야. 소련군도 북한 점령군, 미군은 남한 점령군. 그래서 요 점령군 둘이서 미소공동위원회인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얘네들을 독립시킬 거냐, 남한 북한을 언제 독립할 거냐를 논의를 한 거야. 근데 그때 소련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 무조건 3년 안에 독립시켜야 된다. 3년만 신탁 통치해라. 하자. 그게 소련의 주장이었고 미국은 기간을 정하지 말자. 기간을 정하지 말고 남한이 준비되는 대로 그러니까 한반도가 준비되는 대로 독립시키자. 그래서 무기한 신탁 통치론이었던 거야. 그래서 무기한 신탁 통치론을 미국은 주장하고 소련은 3년 신탁 통치론을 주장했던 거야. 그런데 그 12월 28일이 공식 발표 날인가 그래. 근데 12월 27일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여기서 개뻥을 치는 거야. 오보를 내는 거야. 뭐라고? 미국은 반탁. 미국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데 소련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거짓말을 해. 그래가지고 그 하루 만에 원래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더 많았던 나라였는데 하루 만에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로 돌아서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반탁이 되는 거야. 사회주의 운동했던 단체들도 전부 다 반탁 통치로 넘어가게 돼. 반탁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28일날 다 같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했어. 그랬는데 보니까 소련에서 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3년 동안만 신탁 통치 하겠다는 건데 미국이 무기한으로 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알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련 말을 아는 사회주의 단체들이 야야야 이게 잘못됐대. 지금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거짓말한 거래. 소련은 3년 신탁 통치, 미국은 무기한 신탁 통치래.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단체들이 몇 개가 그러면 우리는 찬탁이지. 3년 안에 나간다니까 우리는 찬탁할래. 소련의 신탁 통치 안에 찬성한다. 그게 찬탁 운동이야. 근데 그때 김구 선생님이 중요한 실수를 해. 이때 진실을 알리고 거기서 이제 찬탁으로 만약에 김구 선생님 입장을 변했다면 우리가 분단이 안 됐을 수도 있어. 근데 김구 선생님이 그때 나는 반탁이다 해버린 거야.
그래서 민족주의는 반탁운동, 사회주의는 찬탁운동으로 갈라지게 돼. 그게 이념 대립의 그 시작인 거야. 김구 선생님이 반탁운동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갈라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3년 안에 물러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48년에 어차피 소련은 물러간다는 거야. 그러면 48년 8월까지가 기간이었어. 소련이 가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걸 어떻게든지 통일하겠다라고 한 게 김구 선생님이야. 그래서 김구 선생님 나중에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통일하겠다. 그래서 47년도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설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승만이 10세가 46년부터 정읍을 돌아다니면서 정읍에서 처음 그 얘기를 해. 남한만의 단독 선거 할 수 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야. 그래갖고 그거를 미국이 옳다구나 하는 거지. 미국이 옳다구나 해서 그 말을 딱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구 선생이 절대 안 된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영구 분단으로 간다. 그래서 절대 반대. 그래갖고 이제 김일성을 내가 가서 설득할 테니까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세우자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이 북한으로 가. 그런데 이제 그때 48년에 누가 죽냐 하면 여운형 선생님이 그 총살을 당해. 암살당하지. 48년도에 그 여운형 선생님이 해화동에서 암살을 당해. 그럼 여운형 선생님은 누구냐?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어. 여운형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공동으로 조선의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소위 이제 중도였던 거야. 민족주의 중도 세력이었어. 그런데 여운형을 빨갱이라고 해화동에서 총 쏴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소위 그 의열단했던 김원봉이 이 여운형 선생님이 그렇게 총 맞아 죽는 걸 보고 놀래갖고 북한으로 가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48년도에 돌아왔을 때 이미 이승만이 남한의 단독 선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이었어. 공지가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이 단독 선거를 한다니까 김구 선생님과 여운형 계열은 전부 다 선거에 출마 안 했어. 그거 무효다.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이 벌어진 거야. 그해 5월부터 그러니까 그해 3월부터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이 나가고 이승만 계열하고 진보당 몇 명만 선거를 하게 되는 거야. 5월 선거를. 근데 그 5월에 그 단독 선거를 반대하면서 벌어진 게 제주도 4.3 항쟁이야. 그 5월에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게 제주도 4.3 항쟁이고, 그 제주도 4.3 항쟁을 가서 무차별 진압한 게 여수 순천의 군인 경찰이었는데, 여수 순천 군인 경찰이 제주도가 3개의 투표구 중에 2개가 투표 못했다. 그러니까 그 5월 선거는 그 5월 선거는 무효다. 그걸 주장했어. 여수 순천의 군인 경찰이. 그랬더니만 거기서 이제 이승만 계열이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거지. 여순 사건을 일으켜서 진보적인 성향의 여수 순천의 군인 경찰 속에 공산당 당원이 있다. 이런 문제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그때 잡힌 게 박정희야. 여순 사건으로 잡힌 게 박정희고, 박정희가 공산당 당원 명단에 있었어. 그래서 박정희도 공산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는 거야. 근데 얘가 자기를 살려달라는 조건으로 다른 당원들의 명단을 넘기고 혼자 살아남는 거지. 박정희가. 그게 여순 항쟁이에요. 10월에. 예. 그게 48년 10월 사건이고, 49년에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죽이는 거야. 김구 선생님을 죽이는데, 김구 선생님을 죽였던 안두희가 그냥 자기 개인의 주장으로 죽인 게 아니라, 안두희의 지위가 뭐였냐 하면 그때 그 스파이였어. 미군의 스파이 출신이야, 안두희가. 그래서 안두희가 김구 선생님을 죽였을 때 그때 안 맞는 거야. 안두희의 증언하고 실제로 김구 선생님의 맞은 총탄하고 숫자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당시에 어느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이 뭐냐면 그 김구 선생님이 있었던 그 공간에 창문에 총알 자국이 있어. 근데 그 창문에 총알 자국이
안두희가 김구 선생님을 쏘면서 쐈으면 안에서 바깥으로 구멍이 나야 되잖아. 그런데 그 총알 자국은 바깥에서 안을 쐈다는 거야. 그게 왜 중요하냐? 김구를 죽인 게 안두희가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스나이퍼가 대기하고 있었다. 외부에서 저격수가 안으로 총을 쐈다. 그 얘기야. 그게 그 미국의 무슨 문서가 30년이 지나면 공개가 되잖아.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된 문서에 나오는 거야. 그 당시에 미국 스파이들이 김구를 제거하려고 했다. 그 당시 상황이 김구 선생님을 미국의 스파이가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미국의 문서가 30년 만에 공개되면서 밝혀진 거예요. 그게 미싱 링크라는 소설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야. 미싱 링크라는 소설을 찾아보면 그 소설 내용은 되게 유치해. 근데 그 뒤에 그 작가가 그 미국의 문서보관소에 들어가서 그 당시의 사건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안두희가 스파이 출신이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이 김구를 제거하려고 했다. 왜? 미국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밀고 싶었는데 김구 세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때 그 와중에 49년도에 김구 선생님이 죽으면서 벌어진 사건이 보도연맹 사건이야. 보도연맹 사건은 뭐냐? 이승만이 그 한반도 남한 사람들한테 공지를 내려. 뭐라고 공지를 내리냐면 옛날에 일제 때 뭔 모르고 혹시 좌익에 도움되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신고를 해라. 그러면 너네들의 명단을 우리가 잘 보관했다가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감자 한 포대를 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가난한 평민들이 야 이름을 적으면 감자를 준단다. 그래갖고 가서 막 이름을 적은 거야. 실제로 좌익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보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마다 몇만 명씩 적어놨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니까 그 사람들부터 죽인 거야. 집단 학살. 그 보도연맹의 명단이 있는 사람들부터 집단 학살을 한 거야. 그래서 본토에서 그걸로 죽은 게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제주도에서 죽은 게 3만이니, 제주도에서 죽은 게 3만이니 본토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겠냐. 그래서 이승만 때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집단 학살 당한 사람이 더 많다. 그 얘기가 뭐냐면 왜 무슨 야산에서 뼈 무대기가 발견되는 사건들. 그게 이제 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들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희생자들의 숫자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상이 다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놨다가 유사시에 죽이는 명단으로 썼다는 거야. 그게 보도연맹인데 실제로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그냥 단순히 재정 지원만 안 하는 게 아니다. 저 문학의 인사들에게 재정 지원을 안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명박 때 어느 작가가 굶어 죽었잖아. 저 문화예술인들이요. 실제로 받는 돈이 거의 없는 거야.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그 프로젝트로 받은 돈으로 이 사람들이 1년을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돈이 1년 연수입 800만 원, 500만 원 이래. 저 문화인들이요. 실제로 연소득이 500만 원, 800만 원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주로 다 생활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힘든 일을 참으면서 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한테 지원을 제로. 그러니까 굶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굶어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 단체의 블랙리스트가 그만큼 잔인한 거예요. 저건 진짜 굶어 죽이는 거라니까. 이 문화예술인들이 진보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밥줄을 끊어버린 거야. 정말 나쁜 살인이야, 살인. 단지 사상의 자유, 이렇게 배부른 자의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진보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말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지원을 끊어서 어떤 프로젝트도 못하게 한 거야. 어떤 공연도 못하게 하고. 그나마 강연 가서 한 20만 원 받아먹는 사람한테 강연도 취소해버리고.
그래서 굶어 죽게 한 거야. 그게 저 블랙리스트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나쁜 범죄이고요. 이 새끼들은 끝까지 찾아갖고 이거 감옥 보내야 되는 거야. 이 블랙리스트가 지네들은 수십억을 주무르고 수백억을 빼돌리는 개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까짓 거 몇백만 원이 뭐 중요하냐 하겠지. 지들이 볼 때 껌값도 안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생명 유지 장치인데 끊어버린 거야. 이 새끼들은 아주 악질이고, 그래서 블랙리스트 범죄가 나쁜 범죄예요. 그 블랙리스트 범죄에 국정원이 관여되어 있고 청와대가 지시했고 김기춘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이 문제를 끝까지 처벌해야 되는 거야. 와씨, 나도 말하다 보니까 막 화났어. 예. 우리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왜 내 이름은 없어? 이게 농담으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저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은 굶어 죽을 때까지 밥줄을 끊어놨다는 거야. 나는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갔잖아. 못 올라갔지. 예술인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고. 그래서 먹고 살았지. 사실 나는 이명박 박근혜 때 노무현 때보다 많이 벌어먹었어. 노무현 때 내가 3만 원도 환전을 못했잖아. 별풍선 500개가 돼야 3만 원으로 환전이 되는데 노무현 때는 한 번도 환전을 못했어. 근데 이명박이 되니까 첫째 달에 24만 원 환전이 되더라고. 마지막에는 이명박 때 마지막에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지. 박근혜 때는 더 들어왔고. 그래서 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를 욕하는데 나는 뭐 그렇게 박근혜한테 개인적인 사감은 없어. 진심으로 내가 냉동치킨을 사주고 싶다니까? 거의 뭐 적대적 공생관계라고나 할까? 걔네 진짜 미안해. 블랙리스트에 그 올라간 예술인들에게 진심으로 그 부끄럽다는, 이 먹고 살만하다는 건 그만큼 치열하지 못했단 얘기지. 누구야? 나한테 블랙리스트 올라갔냐고 물어보네. 야! 너 지금 일부러 그런 거지? 나 기죽이려고. 그래! 나 진짜 이승환이랑 나랑 문체부 앞에 가서 진짜 1인 시위를 할까? 지금이라도 넣어달라! 우리는 왜 안 올라간 거냐? 오죽하면 이회수 선생님이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다고. 왜 나는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갔냐? 이거 진짜 기분 나쁘다니까?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간 사람들은 진짜 기분 나빠. 공통점이 이승환이나 이회수 선생님이나 나 같은 사람은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안 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안 된 거지. 김재동, 이회수, 뭐 이승환, 망치분 이런 사람들은 정부 지원금 받는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간 거야. 근데 진짜 잘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모르고 정말 그 프로젝트를 해야만 먹고 사는 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굶겨 죽인 거야. 사찰은 당연히 당했지. 이회수 선생님만 사찰당했어? 나 같은 경우도 나는 가족들까지, 친척들까지 전부 다 괴롭힘을 당했잖아. 나 때문에. 예. 근데 블랙리스트에는 내가 못 올라갔다 이거지. 지금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김기춘이야? 조윤선이야? 박근혜한테 얘기해야 되나? 박근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조윤선은 지는 본 적이 없다라고, 김기춘도 아니라고 딱 잡았대니. 나 이거 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이름이 올라가냐고. 순실이? 그 순실이한테 일단 냉동치킨 하나 보낸 다음에 나도 좀 이름을 올려달라. 그래야 되나? 이게 진짜.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재발이 저린 거야. 그래서 수개표팀을 가동시킨 거야. 예. 지금 그래서 국정원이 지네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됐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개표 팀을 가동해갖고 물타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게시판이나 뭐 이런데 갑자기 수개표 주장이 나오면 이게 국정원이 사고치 증거 나온 거야. 이제까지 한 4건인가 5건이 그랬어. 그 국정원에서 간첩 증거 조작했다는 간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거가 조작된 증거다. 이게 밝혀졌을 때 수개표가 막 떠들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또 뭐가 걸려가지고 누가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또 수개표가 막 떠들고 그때 이 국정원 직원이 뭐 자기네들은 여기 현장에 온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때 그 무슨 소방차의 블랙박스에 국정원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훼손하는 장면이 찍혔어. 그러니까 또 수개표 얘기가 나오고 예. 이 블랙리스트에 그러니까 국정원이 뭔가 범죄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수개표론자들이 움직여. 그거 한 팀이야. 내가 지금 보기에 내가 볼 때는 국정원에서 지금 이제 크게 2가지를 하고 있어. 수개표 주장하고 또 하나가 성별 분열, 성대결 구도. 그 2가지가 지금 국정원에서 공들이고 있는 여론 조작이야. 그래서 이 수개표론에 여러분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면 수개표론하고 성대결 구도에서 빠지세요. 그거 국정원이 주도하는 여론 조작이야. 그 성대결 구도가 그 옛날에 2007년에도 있었어. 2007년에 했던 게 뭐냐 하면 아프리카 TV가 차은택한테 로비했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허위사실이라고 이미 다 언론 보도자료 냈죠? 예.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차은택이 아프리카라는 무슨 회사를 운영했어. 그래갖고 어디서 헛소리가 나온 건데 차은택한테 로비한 적 없다. 보도자료도 다 나왔어요. 예. 이 성대결 구도가 2007년에 이명박 선거운동했던 애들이 군 가산점 논란 가지고 그 성대결 구도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명박 때 여성부 폐지운동. 그 여성부 폐지운동 하면서 여자도 군대 가라. 그거를 주도했던 게 성대결 구도했던 애들이야. 그러다가 박근혜가 당선된 다음에 여자도 군대 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군대 안 갔다 온 박근혜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그 성대결 구도하던 애들이 사라져. 그 팀이 완전히 소멸됐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다시 부활된 거야. 강남역 살인사건을 가지고 성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래서 얘네들의 논리가 쌍욕이야. 그죠? 그 작년 여름부터 만들어진 그 카페 애들이 그래서 가령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면 완전히 악플이 달리잖아. 그게 국정원이라서 그래. 국정원 애들의 악플 수준은 내가 일찍이 내가 단발머리로 내 손으로 자를 때 우리 딸하고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때 다 얘기했잖아. 찾아봐. 망치부인 좌익교수 찾아봐. 그게 국정원 수준이야. 소위 그 무슨 페미니즘 가지고 그 메갈리아 이러면서 글 쓴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국정원이야. 딱 그 국정원 네트워크, 그 국정원 악플러들을 투입한 거야. 그래서 상저질 댓글을 달아. 그게 성대결 구도로 유도하는 거야. 성대결 구도로 유도하는 그 국정원 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끼면 안 돼. 그리고 그 수개표 논쟁, 이것도 국정원에서 주도하는 그 여론 조작이니까 거기도 끼지 마라. 덩달이 되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래, 오늘 이건 주제니까 조금 있다가 시리아 얘기해달라 그래. 막간에 이제 광고 나갈게요. 내가 그 동거차도를 가려고 그랬어. 원래 이제 내일 출발해서 내일 방송 끝나고 출발해서 금요일날 동거차도를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했는데 이 겨울철에 동거차도가 딱 배가 한 대밖에 안 다녀. 한 번밖에 없어. 들어가는 배도 한 번, 나오는 배도 한 번. 근데 안에서 30분 있다가 배가 출항을 해. 그러면 내가 그 동거차도를 가갖고 30분밖에 못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하룻밤 자려면
그 세월호 유가족 그 아버지들이 자는 숙소에서 내가 자야 돼. 그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동거차도가 이게 해가 길어지면 4시 정도에 나오는 배가 있대. 근데 지금 겨울철이라서 배가 딱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나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제가 동거차도는 봄이 될 때까지 못 간다. 가서 어떤 방송을 못 해. 그래서 못 가고 대신 그러면 이제 내가 1월 9일 날 팽목항에 가서 방송을 하려고 그랬어. 1월 9일이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이라. 그런데 1월 9일이 청문회 날이야. 청문회가 있는 날이라서, 예. 그래서 1월 9일 날 내가 팽목항 간다고 하루 종일 방송을 하면 그것도 민폐야. 팽목항까지 갔다 오는데 내가 그냥 갈 수 없잖아. 이 방송 키고 가야 안전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 금요일 날이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안산에 기억교실, 예. 안산에 기억교실을 내가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래서 그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예. 안산에 그 기억교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거기를 방문해서 보여드리고, 가능하면 안산 분향소도 한번 가고. 근데 분향소하고 기억교실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예. 안산의 기억교실하고 분향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산의 기억교실을 방문해서 보여드리고, 거기서 금요일 방송을 하려고, 예, 네. 그게 지금 이제, 제가 잡고 있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세월호 1000일을 준비하면서, 예, 세월호 1000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월호를 더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월호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제까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진상규명이 안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습기 사건은요, 진상이 규명이 됐어. 정확하게 이 옥시에서 만든 화학물질, 그것 때문에 죽은 거다. 그 석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숨쉬지 못하는 병으로 죽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원인은 알아낸 거야. 가습기는. 그럼 이제 가습기 피해자는 이 국제기업들하고 우리나라의 소위 대기업들로부터 어떻게 피해자 보상을 받아낼 거냐. 그게 이 보상을 왜 받아내야 되냐 하면, 뭐라 그러나, 또 다른 사건에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대기업이 하면, 기업이 망하는구나. 전례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대기업에서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돈벌이를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가습기 피해자 문제, 가습기 피해자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문제는요, 끝까지, 그러니까 세월호는 진상규명부터 해야 되는 거고, 가습기 피해자는 이 책임자 처벌, 대기업의 피해 보상, 그 제도를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다시는 우리의 목숨을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이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사실 1000일 동안 1000일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야. 100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이 세월호 문제는요, 그 유가족들이 정말 이제까지 유례 없이, 다른 사건들은 전부 다 유가족들이 보상 얼마 받고 전부 다 입 다물었어. 천안함도 그랬어. 그리고 막 문제제기 하려고 그러면 아예 막 언론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그 문제제기를 못하겠지.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천안함의 진상규명 이런 얘기 말도 못하잖아.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세월호 문제를, 진상규명 요구를 길거리에서 1000일 동안 한 거야. 그래서 이 세월호 문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정말 그 역사적으로요, 이런 대형 사건에 특조위가 꾸려진 게 처음이야. 이런 참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000일 동안 계속 국민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첫 번째 사건이 세월호야. 왜? 세월호 유가족들의 투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들의 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우리가 또 유가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 세월호 유가족 때문에 우리가 이 세월호 문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유가족이 되거나 내 가족이 나로 인한 유가족이 될 수 있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호 문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역사적 기록을 만드는 거야. 사실 나는 그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유가족에게 미안하고 유가족이 안 되고 그게 아니야. 내가 유가족이 될까봐.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할까봐. 그래서 싸우는 거야.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준 이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정말 존경한다. 이분들이 이렇게 싸워주지 않아요. 그 얼마나 수모를 겪었냐고. 무슨 의가사 지정을 해달라고 했다는 둥, 의사자 지정을 해달라고 했다는 둥, 대학 특례 입학을 주장했다는 둥, 뭐 보상금을 더 많이 원한다는 둥, 오만 잡소리를 하면서 모욕을 주고, 그 굶고 있는 유민 아빠는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며. 김기춘의 지시사항으로는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며. 그래서 유민 아빠가 치료받는 도중에 병원에서 쫓겨난 거라며. 이 쳐죽일 놈 새끼들. 이거 정말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헤쳐먹은 일본 놈 앞잡이들은 처리 못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지랄한 새끼들은 정말 잡아가지고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우리가 친일파 처벌 못한 거 이번에 세월호 책임자는 대신 처벌하자. 바로 잡자. 그게 유민 아빠를 죽여가지고 뭐 문재인이 자살 방조를 한 나쁜 놈이다 이런 욕을 하려는 거라며. 정말 이 쳐죽일 놈 새끼들 끝까지 가자고. 예. 자, 그래서 금요일날 안산 기억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막간의 공지가 나가는데요. 예. 저기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공지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옛날 걸 본 다음에 나한테 문자 보낸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어저께는 이제 뭐 박원순이 뭐 이재명에게 러브콜을 보냈대요. 이런 문자를 누가 보냈어. 그러더니만 오늘 아침에 죄송하다. 그 다음 방송 보니까 그 정보가 잘못됐다는 거 알게 됐어요. 유튜브 시청자님들 유튜브로 방송 보고 문자 보내서 질문하지 마세요. 나한테 질문하고 싶으면 가장 최근 방송까지 다 보고 나서 질문하세요. 다음 방송에 답이 다 있는데 중간에 아무거나 보고 나한테 질문하고 그러지 말라고. 유튜브 시청자님들이 뭐 문자로 나한테 그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고. 유튜브에서 나한테 질문하고 싶으면 어제 방송까지 본 다음에 아니면 오늘 방송까지 본 다음에 질문하라고. 예. 내가 일일이 그 수백 명한테 그걸 답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방송 다 본 다음에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입장이 궁금하시면 아프리카 앱을 까세요. 아프리카 앱을 깔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매주 화수목금 낮 2시부터 6시까지 망치부인 생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생방송으로 입장 확인하시고 그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질문을 하고 싶으면 이제 방송 다 봤다. 근데도 내가 방송을 하지 않은 얘기를 질문하고 싶으면 12시 이전에 문자를 보내면 생방송에 반영될 수 있어요. 왜냐면 12시 이전에 문자를 읽고 내가 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12시 이후에 보낸 문자는 방송에 반영이 안 돼. 응.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님들 문자로 질문할 때는 가장 최근 방송까지 다 본 다음에 질문하라. 방송 안 보고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하다가 마무리 못한 거. 조윤선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청문회 때 자기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그거 위증죄로 고발됐다는 거. 예. 위증죄로 고발됐다는 거. 예, 요 얘기까지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할게. 시리아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고 요즘에 이제 핫한 이슈가 뭐냐 하면 조순재라는 사람의 아들